서울 하늘은 늘 바쁘게 움직였다. 유리로 둘러싸인 고층 건물들 사이로 햇빛이 반사되며 눈부신 도시의 얼굴을 만들어냈고 그 아래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이유로 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다. 이 도시에서 웃음은 흔했지만 그 웃음이 언제나 진심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었다. 서연은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30을 채 넘기지 않은 그녀는 도심 한가운데 자리 잡은 특급 호텔의 로비에서 일하고 있었다. 대리석 바닥은 매일같이 반짝였고 천장에 매달린 샹들리에는 밤이 되면 낮보다 더 화려한 빛을 쏟아냈다.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회적으로 성공한 이들이었고 그들의 말투와 옷차림에는 여유와 권위가 자연스럽게 묻어 있었다. 서연은 그들 앞에서 언제나 정중했고 언제나 웃고 있었다. 작고 단정한 얼굴, 지나치게 화려하지 않은 화장, 깔끔하게 정리된 머리. 그녀는 호텔이 요구하는 이상적인 직원의 모습에 잘 어울렸다. 하지만 가까이에서 오래 바라보면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 그늘이 있었다. 그것은 피로였고 불안이었으며 동시에 포기하지 못한 꿈의 흔적이기도 했다. 서연은 남쪽의 작은 공업 도시에서 태어났다. 공장에서 일하던 아버지와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던 어머니 밑에서 자란 그녀의 어린 시절은 풍족하지 않았지만 단단했다. 부모는 늘 말했다. 공부만은 포기하지 말자. 그 말은 서연의 삶을 이끄는 기준이 되었다. 그녀는 교육학을 전공했고 교단에서는 미래를 꿈꿨다. 아이들의 눈을 마주보며 지식을 전하고 그들의 삶의 작은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그러나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냉정했다. 졸업 후 수차례 임용시험에 도전했지만 결과는 늘 같았다. 불합격. 시간은 흘렀고 집안 형편은 그녀에게 더 이상 기다릴 여유를 주지 않았다. 결국 서연은 잠시라는 마음으로 호텔에 들어왔다. 계약직이었다. 언제든 대체될 수 있는 자리였다. 처음에는 금방 떠날 생각이었지만 그 잠시는 어느새 몇 년이 되어 있었다. 호텔의 세계는 늘 화려했다. 밤마다 로비에는 고급 향수가 섞인 공기가 흐르고 웃음소리와 잠 부딪히는 소리가 음악처럼 어우러졌다. 서연은 그 한가운데에서 손님들을 맞이했지만 그 세계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명확히 알고 있었다. 퇴근 후 그녀가 돌아가는 곳은 도시 외곽의 오래된 원룸이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것은 화려한 야경이 아니라 낡은 상가와 어두운 골목이었다. 좁은 방 안에서 그녀는 매달 빠듯한 생활비를 계산하며 다음 달을 걱정했다. 가끔은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잘 살고 있는 걸까? 그날 밤 호텔에는 큰 행사가 예정되어 있었다. 정재계 인사들과 유명 인물들이 대거 참석하는 자리였다. 로비는 평소보다 더 분주했고 직원들의 긴장감도 높아져 있었다. 서연은 늘 그렇듯 차분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러던 중 로비의 공기가 미묘하게 바뀌었다. 문이 열리며 한 노인이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옷은 낡아 있었고 신발은 오래 신은 흔적이 역력했다. 그는 약간 비틀거리며 주변을 둘러보았고 그 모습은 이곳의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았다. 몇몇 손님들의 시선이 노인에게 꽂혔고 곧 불편한 속삭임이 들리기 시작했다. 그때 이 호텔의 오래된 단골인 대기업 회장 박도연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가 어디라고 이런 사람이 들어와 관리가 어떻게 된 거야? 그 말은 공기처럼 가볍게 던져졌지만 서연의 가슴에는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녀는 노인의 떨리는 손과 지친 눈빛을 보았다. 그 눈빛에는 낯설지 않은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오래전 병원 대기실에서 불합격 통지를 손에 쥐고 앉아있던 자신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침묵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이라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계약직 직원이 할 수 있는 말은 한정되어 있었고 이곳의 질서는 이미 정해져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몸은 생각보다 먼저 움직였다. 죄송하지만 서연은 조심스럽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분도 손님이십니다. 저희 호텔은 모든 손님을 정중하게 모셔야 합니다. 로비는 순간 조용해졌다. 몇 초간의 침묵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박도연은 서연을 바라보며 비웃듯 웃었다. 당신이 뭔데 나한테 그런 말을 하지. 그의 시선에는 권력과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 앞에서 서연은 너무도 작아 보였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선택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느꼈다. 상황이 커지자 매니저가 급히 다가왔다. 그는 서연에게 낮은 목소리로 사과하라고, 노인을 밖으로 안내하라고 지시했다. 호텔의 이미지를 위해서라는 말이 덧붙여졌다. 서연은 잠시 매니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문장이었다. 결국 노인은 다른 직원의 안내를 받아 밖으로 나갔고 서연은 그 자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다. 매니저의 표정은 차가웠고 말은 짧았다. 오늘부로 계약은 종료입니다. 호텔을 나서는 순간 서연은 밤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서울의 거리는 여전히 밝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텅 빈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자신이 옳은 일을 했는지 아니면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작은 원룸으로 돌아온 서연은 불을 끄고 천장을 바라보았다. 노인의 눈빛과 박도연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반복되었다. 두려움과 후회,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확신이 뒤섞여 그녀를 잠들지 못하게 했다. 그녀는 아직 몰랐다. 그날 밤의 선택이 그녀의 인생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세계를 바꾸는 시작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선택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한 거대한 이야기의 첫 장이라는 것도. 서연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호텔 로비에 불빛이 떠올랐고 눈을 뜨면 천장의 작은 균열이 시야에 들어왔다. 균열은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날따라 유난히 선명해 보였다. 마치 자신의 삶에 생긴 금처럼 느껴졌다.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의 흔적. 아침 공기는 차가웠다. 서연은 습관처럼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메시지는 없었다. 당연한 일이었다. 호텔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들 중 누구도 연락하지 않았다. 그들 역시 계약직이었고 그녀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연민은 있어도 용기는 쉽게 나눌 수 없는 감정이었다. 서연은 부엌 한쪽에 놓인 작은 전기포트에 물을 올렸다. 컵라면 하나로 아침을 대신하며 그녀는 계산기를 두드렸다. 남아있는 돈, 당장 해결해야 할 공과금, 밀릴 수 없는 월세. 숫자들은 냉정했고 감정은 그 사이에 끼어들 틈이 없었다. 그래도 후회는 하지 말자. 그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그 말은 다짐이라기보다 부탁에 가까웠다. 오전이 깊어갈 무렵 창밖에서 낯선 소리가 들렸다. 이 동네와 어울리지 않는 낮고 부드러운 엔진 소리였다. 서연은 커튼을 걷고 밖을 내려다보았다. 오래된 건물들 사이에 검은색 고급 세단이 멈춰 서 있었다. 광택이 나는 차체는 주변의 풍경과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잠시 후 초인종이 울렸다. 서연은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다. 누구일까? 혹시 호텔에서 무슨 서류라도 남은 걸까? 아니면 집주인 여러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문을 열지 않을 이유는 없었다. 문 앞에는 중년의 남성이 서 있었다. 깔끔한 정장 차림, 과하지 않은 태도. 그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윤서연 씨 맞으시죠? 그녀는 경계심을 숨기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최민석이라고 합니다. 어제 호텔에서 뵌 분의 비서입니다. 서연의 머릿속이 잠시 멈췄다. 어제의 장면들이 순식간에 떠올랐다. 낡은 옷을 입은 노인, 떨리는 손, 그리고 그를 둘러싼 냉소적인 시선들. 그분께서 저를 찾으신다고요. 최민석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두툼했고 무게감이 느껴졌다. 직접 만나 뵙고 싶어 하십니다. 강요는 아닙니다. 다만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서연은 봉투를 받지 않았다. 왜요? 그 질문에는 두려움과 의문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세계로 끌려가는 느낌이 들었다. 최민석은 잠시 말을 고르다가 조용히 말했다. 어제의 선택에 대해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서연의 마음을 흔들었다. 감사. 그 단어는 그녀가 어제 이후 한 번도 기대하지 않았던 것이었다. 잠시 후 서연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차 안은 조용했다. 창밖으로는 익숙한 거리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녀는 그 풍경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머릿속은 질문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어제의 노인이 왜 자신을 찾는지, 이 만남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이 선택이 또 다른 대가를 요구하지는 않을지. 차는 도심을 벗어나 조용한 주택가로 들어섰다. 높은 담장과 잘 가꿔진 나무들이 늘어선 길 끝에 웅장하지만 과시적이지 않은 저택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곳은 부와 권력이 자연스럽게 숨쉬는 공간처럼 보였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외부의 소음은 완전히 차단되었다. 대리석 바닥 위를 걷는 발소리조차 조심스러워질 만큼 고요했다. 벽에는 오래된 그림들과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그 하나하나에는 시간이 담겨 있는 듯했다. 서연이 안내된 서재에는 천장까지 닿는 책장이 있었다. 사회, 역사, 철학, 경제. 책들의 제목만으로도 이 공간의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짐작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어제의 노인이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낡은 옷을 입고 있지 않았다. 단정한 한복 차림, 고든 자세, 그리고 온화하지만 날카로운 눈빛. 어제와 오늘의 모습은 너무도 달랐다. 줘서 고맙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안정적이었다. 내 이름은 한태준이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혼란스러움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다. 어제는 왜 그런 모습으로 호텔에 오신 건가요? 한태준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다. 나는 오랫동안 사람들을 위해서만 바라보며 살아왔지. 숫자와 보고서로 세상을 이해하려 했고 그게 충분하다고 믿었네.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지. 약자의 현실은 위에서 내려다본다고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걸. 그는 자신이 은퇴한 기업가이며 지금은 사회구조와 취약계층의 현실을 직접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날의 변장은 실험이었고 동시에 질문이었다. 사람들은 어디까지 인간적일 수 있을까? 서연은 말을 잃었다. 자신의 행동이 이렇게 큰 맥락 속에 놓여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자네는 한태준이 말을 이었다. 아무도 나서지 않던 순간에 나섰네. 자신의 지위와 안전을 알면서도 말이야. 그건 쉬운 일이 아니지. 서연은 고개를 숙였다. 저는 그냥 그렇게 해야 한다고 느꼈을 뿐이에요. 바로 그 점이 중요하네. 한태준은 미소를 지었다. 그래서 자네에게 제안을 하고 싶네. 그 제안은 단순한 감사나 보상이 아니었다. 그는 서연에게 자신이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함께해 달라고 말했다. 약자를 연구의 대상이 아닌 사회의 구성원으로 되돌리는 일, 제도를 바꾸기 전 인식을 바꾸는 일. 서연의 마음은 복잡해졌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전문 지식도, 경험도 없고요. 전문성은 배울 수 있네. 한태준은 단호했다. 하지만 용기와 양심은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지. 그 말은 서연의 가슴 깊은 곳을 울렸다. 그녀는 자신이 다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을 느꼈다. 이번에는 직장 하나가 아니라 삶의 방향 전체가 걸린 선택이었다. 그녀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 서재를 나설 때 한태준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지금 당장 결정하지 않아도 좋네. 하지만 기억하게 옳은 일을 할 기회는 자주 오지 않네. 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 서연은 창밖을 오래 바라보았다. 도시의 모습은 어제와 같았지만 그녀의 시선은 달라져 있었다. 세상은 더 넓었고 동시에 더 무거웠다. 원룸에 도착한 서연은 조용히 앉아 있었다. 두려움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 아래에는 새로운 감정이 싹트고 있었다. 의미, 그리고 가능성.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이 선택이 그녀를 어디로 데려갈지.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미 문은 열렸고 그녀는 다시는 예전의 세계로 완전히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이었다. 서연은 며칠 동안 거의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않았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한태준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옳은 일을 할 기회는 자주 오지 않는다. 그 문장은 그녀를 밀어내는 동시에 끌어당겼다. 그것은 초대였고 경고였으며 선택의 무게였다. 그녀는 다시 계산기를 두드려 보았고 이력서를 몇 번이나 열었다 닫았다. 호텔에서 해고된 경력은 쉽게 설명할 수 없는 흠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예전처럼 절박하지는 않았다. 마음 한구석에 설명하기 어려운 불씨가 살아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서연은 다시 한태준의 저택을 찾았다. 이번에는 차 안에서의 침묵이 덜 낯설었다. 그녀는 도망치듯 오지 않았다.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감각이 분명했다. 저택의 문이 열렸을 때 이전보다 덜 긴장한 자신을 느끼며 서연은 놀랐다. 서재에서 한태준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결정했나 보군. 서연은 잠시 숨을 고른 뒤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도망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한태준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가 이내 깊은 만족으로 가라앉았다. 그 말이면 충분하네. 그날부터 서연의 생활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다. 한태준은 그녀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배우는 사람으로 대했다. 그는 서연에게 단순한 지식이나 이론부터 주입하지 않았다. 대신 질문을 던졌다. 아주 불편한 질문들이었다. 사람은 왜 침묵할까? 불공정은 왜 반복될까? 우리는 언제 약자를 외면하는가? 서연은 처음에는 대답하지 못했다. 질문은 교과서에 없는 것이었고 정답도 없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이 살아온 경험을 더듬어 말할 수밖에 없었다. 가난했던 집, 포기해야 했던 꿈, 호텔 로비에서 느꼈던 위계의 공기. 한태준은 그녀의 말을 끊지 않았다. 대신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자네는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네. 다만 그걸 언어로 만들지 않았을 뿐이지. 며칠 후 그는 서연을 외부로 데리고 나갔다. 도시 외곽, 개발에서 밀려난 동네, 낡은 건물과 좁은 골목, 낮에도 햇빛이 잘 들지 않는 곳이었다. 서연은 그곳에서 노인들과 마주쳤다. 폐지를 정리하는 손, 느린 걸음, 그러나 묘하게 단단한 눈빛. 한 노인이 말했다. 우리는 도움을 구하지 않았어. 그냥 잊히고 싶지 않을 뿐이지. 그 말은 서연의 가슴을 찔렀다. 도움과 존엄은 다르다는 사실을. 그녀는 그때 처음으로 분명히 느꼈다. 요양시설에서는 상황이 더 직접적이었다. 차가운 침대, 오래된 이불, 규칙처럼 반복되는 하루. 서연은 한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손은 마르고 차가웠지만 잡는 힘은 놀랄 만큼 강했다. 이렇게 누군가가 와주는 게 얼마만인지 몰라. 그 말에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손을 놓지 않았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이 이곳에 있는 이유는 도움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 존재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저택으로 돌아온 뒤 한태준은 서연에게 과제를 주었다. 오늘 본 것들을 기록하게. 감정이 아니라 구조를 보게. 서연은 밤늦게까지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처음에는 단어들이 엉켜 나왔지만 점점 문장은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반복되는 패턴, 우연이 아니라 시스템. 하지만 자신감은 쉽게 따라오지 않았다. 다음 날 한태준은 서연에게 짧은 발표를 요구했다. 서재 한가운데에서 단 3명 앞에서.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고 손은 차가웠다. 말이 중간에 끊기기도 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건 잘 못해서. 한태준은 고개를 저었다.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네. 왜 하느냐가 중요하지. 그는 이어 말했다. 자신감은 뛰어나다는 생각에서 오지 않아. 옳다고 믿는 데서 오지. 그 말은 서연의 마음속에 오래 남았다. 날이 갈수록 그녀는 변하고 있었다. 문제를 감정으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구조로 바라보려 애썼다. 노인 한 사람의 이야기를 수십 명의 현실로 확장해 생각했고 작은 사례를 사회 전체의 질문으로 연결하려 했다. 어느 날 한태준은 그녀에게 말했다. 이제 자네는 관찰자가 아니네. 참여자일세. 그 말과 함께 서연은 실제 프로젝트에 투입되었다. 첫 과제는 요양시설의 생활 조건을 조사하고 개선 가능성을 정리하는 일이었다.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었다. 사람들의 목소리를 담아야 했고 숫자 뒤에 숨은 삶을 드러내야 했다. 서연은 여러 시설을 오가며 기록했다. 어떤 날은 돌아오는 길에 눈물을 참지 못했고 어떤 날은 분노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오히려 더 명확해졌다. 이건 내가 선택한 길이다. 그녀는 글을 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내부 자료로만 사용되던 글이었지만 점차 외부에 공개되기 시작했다. 이름을 숨기지 않았다.
도망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응은 예상보다 컸다. 공감도 있었고 의심도 있었다. 당신이 뭘 안다고 감정에 호소하지 마라. 그 말들은 서연을 흔들었지만 무너뜨리지는 못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침묵이 더 큰 상처를 남긴다는 것을. 어느 늦은 밤, 서연은 한태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제가 너무 나서는 건 아닐까요? 한태준은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세상은 늘 누군가가 나섰기 때문에 조금씩 바뀌었네. 문제는 나서는 이유지. 그날 이후 서연은 두려움을 없애려 하지 않았다. 대신 두려움을 안고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여전히 흔들렸고 여전히 배워야 할 것이 많았다. 하지만 분명한 변화가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호텔 로비에서 미소만 짓던 사람이 아니었다. 자신의 목소리를 찾기 시작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곧 더 큰 파문을 일으키게 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서연의 이름이 처음으로 낯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한 것은 그녀가 의도한 순간이 아니었다. 처음 공개된 글은 조심스러웠다. 특정 시설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고 개인을 비난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오직 구조와 현실을 설명했다. 반복되는 예산 부족, 인력의 과중한 업무, 그리고 그 사이에서 점점 투명해지는 노인들의 존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숫자보다 이야기에 반응했다. 서연이 기록한 노인들의 말, 작은 몸짓,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던 일상은 읽는 이들의 마음을 건드렸다. 댓글에는 공감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누군가는 감사하다고 했고, 누군가는 왜 이제야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고 물었다. 하지만 모두가 환영한 것은 아니었다. 며칠 후 서연은 낯선 전화를 받았다. 당신이 쓴 글 말입니다. 상대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어딘가 단단하게 굳어 있었다. 사실과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어요. 그 전화는 시작에 불과했다. 특정 기업과 연관된 단체들이 우회적으로 불편함을 드러냈고 몇몇 시설 관계자들은 서연의 방문을 꺼리기 시작했다. 협조적이던 얼굴들은 점점 경계로 바뀌었다. 서연은 그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다. 그녀의 글이 이제 누군가의 영역을 건드리기 시작했다는 뜻이었다. 한태준은 그녀를 불러 차분하게 말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네. 그는 서연에게 자료를 더 철저히 정리하라고 조언했다. 감정이 아니라 사실로, 의혹이 아니라 구조로 말하라고. 공격받을수록 자네는 더 정확해져야 하네. 서연은 그 말을 마음에 새겼다. 그녀는 이전보다 더 많은 시간을 현장에서 보냈고 더 많은 기록을 남겼다. 인터뷰는 길어졌고 질문은 깊어졌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서연이 단순한 기자나 활동가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자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한 요양시설에서 그녀는 관리자와 긴 대화를 나누었다. 우리도 어쩔 수 없어요. 관리자는 피곤한 얼굴로 말했다. 예산은 내려오지 않고 요구만 늘어나죠. 서연은 그 말을 그대로 기록했다. 악인을 만들기보다는 구조를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균형 잡힌 접근조차 모두를 만족시키지는 못했다. 어느 날 서연의 글을 비판하는 기사 하나가 올라왔다. 제목은 자극적이었고 내용은 단정적이었다. 그녀를 감정에 호소하는 전직 호텔 직원으로 규정하며 전문성과 자격을 문제 삼았다. 그 기사를 읽은 순간 서연의 손은 떨렸다. 과거는 그녀가 지울 수 없는 것이었다. 호텔에서 해고된 사실, 계약직이었다는 점, 전문기관에 속하지 않았다는 점, 그것들은 모두 공격의 재료가 되었다. 괜찮겠나? 한태준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연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녀는 강해졌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상처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 밤이 되자 불안은 더 커졌다. 혹시 이 길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 자신이 더 큰 혼란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날 밤, 서연은 오래전 자신이 썼던 노트를 다시 펼쳤다. 교사가 되고 싶다고 적어 놓았던 페이지였다. 아이들에게 정직함을 가르치고 싶다는 문장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지금도 다르지 않아. 다음 날 서연은 한 가지 결정을 내렸다. 더 이상 익명 뒤에 숨지 않겠다고, 자신의 이야기를 숨기지 않겠다고.
그녀는 새로운 글을 올렸다. 이번에는 요양시설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이야기였다. 호텔에서 일하게 된 이유, 해고된 날의 선택, 그리고 왜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변명하지 않았고 미화하지도 않았다.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녀는 그렇게 시작했다. 하지만 침묵하지 않기로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 글은 이전보다 더 큰 반향을 일으켰다. 비판은 여전히 있었지만 지지는 눈에 띄게 늘어났다. 자원봉사를 하고 싶다는 메시지, 작은 후원을 하고 싶다는 연락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서연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처음으로 실감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가 조사했던 시설 중 한 곳에서 변화가 시작되었다. 외부의 관심이 커지자 지역 사회와 소규모 단체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낡은 침대가 교체되었고 물 공급 문제가 해결되었다. 다시 그곳을 찾았을 때 한 할머니가 서연의 손을 꼭 잡았다. 당신 덕분에 우리가 보이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 말은 서연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다. 변화는 크지 않았지만 분명 존재했다. 하지만 동시에 압박도 커졌다. 익명의 메시지들이 도착하기 시작했다. 노골적인 위협은 아니었지만 불쾌하고 집요했다. 선을 넘지 마라. 너무 나서면 다친다. 서연은 메시지를 지우지 않았다. 대신 보관했다. 기록은 그녀의 방패이자 무기였다. 한태주는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자네는 돌아갈 수 없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두려움은 여전히 있었지만 후회는 없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 길이 쉽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쉽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는 가야 한다는 것을. 그날 밤 서연은 창밖을 오래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그녀의 시선은 그 아래를 향하고 있었다. 보이지 않던 사람들, 들리지 않던 목소리들. 그녀는 조용히 다짐했다. 멈추지 않겠다. 그 다짐은 곧 더 거센 파도와 마주하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었다. 서연이 위협을 처음으로 현실로 느낀 것은 더 이상 메시지가 익명이 아니게 되었을 때였다. 메일함에 도착한 한 통의 메일에는 이름과 직함이 명확히 적혀 있었다. 사회복지 관련 사업을 오래 운영해 온 기업의 법무팀이었다. 문장은 공손했고 어조는 차분했지만 내용은 분명했다. 그녀의 글이 사실과 다르며 명예를 훼손할 소지가 있고 더 이상의 언급이 지속될 경우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경고였다. 서연은 화면을 오래 바라보았다. 손끝이 서늘해졌다. 그동안 받았던 메시지들과는 차원이 달랐다. 이번에는 감정이 아니라 시스템이 움직이고 있었다. 한태주는 메일을 읽고 나서도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이제 그들은 자네를 개인으로 보지 않네. 그가 조용히 말했다. 상대해야 할 변수로 보기 시작했지. 그 말은 서연을 긴장하게 만들었다. 변수가 된다는 것은 제거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었다. 며칠 사이 분위기는 더 빠르게 변했다. 서연이 접근하던 시설 중 몇 곳은 갑자기 연락을 끊었다. 약속된 인터뷰는 취소되었고 현장 방문은 내부 사정이라는 이유로 미뤄졌다. 대신 그녀를 비판하는 기사와 칼럼이 늘어났다. 공통된 논조는 같았다. 선의는 인정하지만 무책임하다. 감정적 접근이 문제를 왜곡한다. 서연은 점점 고립되는 느낌을 받았다. 이전에는 느슨하게나마 연결되어 있던 관계들이 하나둘 끊어졌다. 도움을 주겠다던 연락도 줄어들었다. 사람들은 조심스러워졌고 그 조심스러움은 거리로 이어졌다. 밤이 되면 그녀는 불을 켜지 않은 채 앉아 있었다. 창문 밖의 불빛이 방 안으로 희미하게 들어왔지만 마음은 어두웠다. 자신이 너무 빨리, 너무 크게 나아간 것은 아닐까. 조금만 더 준비했더라면 달랐을까. 그날 밤 서연은 또 하나의 메시지를 받았다. 이번에는 우편이었다. 봉투에는 발신인이 없었다. 짧은 문장만 적혀 있었다. 멈추지 않으면 잃게 될 것이다. 손에서 봉투가 떨어졌다. 심장이 세게 뛰었다. 두려움이 목까지 차올랐다. 머릿속에는 부모의 얼굴이 스쳤고 오래 연락하지 못한 가족들이 떠올랐다. 자신이 감당해야 할 것은 어디까지일까. 다음 날 서연은 한태준을 찾아갔다. 제가 잘못 가고 있는 걸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고 피로가 묻어 있었다. 한태준은 그녀를 한참 바라보다가 말했다.
두려움은 틀렸다는 증거가 아니네. 오히려 막고 있다는 신호일 때가 많지. 그는 이어서 말했다. 다만 혼자서는 버틸 수 없네. 이제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네. 그 말은 새로운 방향을 의미했다. 서연은 더 이상 개인의 목소리로만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기록과 글, 그리고 현장의 증언을 체계적으로 묶을 필요가 있었다. 보호받지 못하는 개인은 쉽게 공격받지만 연결된 집단은 다르다는 사실을 그녀는 배워가고 있었다. 서연은 연락을 돌리기 시작했다. 이전에 공감을 표했던 자원봉사자들, 소규모 단체 활동가들, 그리고 조심스럽게 지지를 보내왔던 전문가들 모두가 즉각적으로 응답하지는 않았지만 몇몇은 분명한 의지를 보였다. 작은 회의가 열렸다. 장소는 화려하지 않았고 참석자도 많지 않았다. 그러나 그 공간에는 공통된 긴장과 결심이 흐르고 있었다. 각자의 경험과 한계가 솔직하게 공유되었다. 우리도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래도 누군가는 해야죠. 서연은 그 말을 들으며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라는 감각을 다시 느꼈다. 하지만 반발은 더 조직적으로 변해갔다. 서연의 과거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해고 사유는 왜곡되었고 마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건을 키운 것처럼 묘사되었다. 일부 온라인 공간에서는 그녀를 향한 조롱과 혐오가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그것은 그녀의 마음을 조금씩 잠식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버거웠고 글을 쓰려 하면 손이 멈췄다. 말하지 않는 선택이 잠시나마 편해 보였다. 그때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당신의 글을 읽고 용기를 냈습니다. 요양시설에서 만났던 한 직원이었다. 우리는 늘 침묵해야 한다고 배웠어요. 하지만 당신 덕분에 말해도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문장은 서연을 붙잡아 주었다. 그녀는 그 메시지를 여러 번 읽었다. 변화는 눈에 띄지 않게. 그러나 분명히 일어나고 있었다. 서연은 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더 조심스럽게, 더 단단하게 개인의 이야기를 보호하면서도 구조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감정은 숨기지 않았지만 사실 위에 세웠다. 그녀는 점점 이해하게 되었다. 이 싸움은 단기간에 끝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겪는 흔들림은 이 길의 일부라는 것을. 어느 날 밤, 서연은 한태준에게 물었다. 회장님은 두렵지 않으셨나요? 한태준은 잠시 웃었다. 늘 두려웠지. 다만 두려움보다 더 큰 질문이 있었네. 내가 침묵하면 무엇이 유지될까? 그 질문은 서연의 마음에 깊이 남았다. 그녀는 다시 한번 선택했다. 멈추지 않겠다고. 흔들리더라도. 방향은 유지하겠다고. 그 선택은 곧 더 큰 충돌로 이어질 것이었다. 조직된 반발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진짜 시험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변화는 언제나 조용히 시작되지만 저항은 언제나 소란스럽게 나타났다. 서연은 그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조직된 반발은 더 이상 우회적이지 않았다. 전화는 노골적으로 변했고 이메일의 문장은 점점 짧아졌으며 검토라는 단어는 경고로 바뀌어갔다. 누군가는 친절한 얼굴로 조언을 건넸고 누군가는 대놓고 협박했다. 여기까지가 좋습니다. 더 가면 당신만 다치는 일이 될 겁니다. 그 말들은 형태만 다를 뿐 같은 의미를 품고 있었다. 서연은 더 이상 혼자 움직이지 않았다. 작은 팀이 만들어졌고 각자의 역할이 정리되었다. 자료를 정리하는 사람, 법적 위험을 검토하는 사람, 현장을 기록하는 사람, 모두가 본업을 따로 가진 채 밤과 주말을 쪼개 이 일에 매달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얼마나 더 나아갈 것인가. 한태준은 서연에게 한 묶음의 자료를 건넸다. 오래된 서류들이었다. 표면적으로는 합법처럼 보였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상한 흔적들이 남아 있었다. 예산의 흐름, 반복되는 하청 구조, 그리고 특정 시설로만 집중되는 지원금. 이건 내가 오래전부터 의심해 오던 부분이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자네가 지금 보고 있는 현실은 우연이 아닐 가능성이 크네. 서연은 서류를 넘기며 손을 멈췄다. 이걸 공개하면 많은 사람들이 다치지 않을까요? 그래서 조심해야 하네. 한태준은 말했다. 하지만 침묵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다치지. 그 선택은 단순한 폭로가 아니었다.
시스템 전체를 건드리는 일이었고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 분명했다. 서연은 그 무게를 느끼며 밤을 지새웠다. 그녀는 현장으로 돌아갔다. 요양시설, 지원센터, 오래된 기록들, 숫자 뒤에 숨은 삶을 다시 확인하고 싶었다. 자신이 지키려는 것이 무엇인지 잊지 않기 위해서였다. 한 노인이 그녀에게 말했다. 당신들이 와서 사진 찍고 말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달라졌어.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다시 잊히지 않는 거야. 그 말은 서연의 마음을 굳게 만들었다. 팀 내부에서도 의견은 갈렸다. 지금 공개하면 위험합니다. 증거는 충분하지만 방어가 약해요. 서연은 모두의 말을 들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다. 우리가 두려운 이유는 이게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그날 이후 움직임은 빨라졌다. 자료는 교차 검증되었고 숫자는 다시 계산되었다. 감정적인 표현은 모두 제거되었고 문장은 최대한 건조하게 다듬어졌다. 공격받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실을 왜곡하지 않기 위해서였다. 폭로는 조용히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한 기사였다. 특정 기업이나 개인의 이름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았다. 구조와 흐름, 반복되는 패턴을 설명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읽는 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었다.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사람들은 분노했고 언론은 뒤늦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추가 취재 요청이 들어왔고 인터뷰 제안이 이어졌다. 동시에 반대편의 움직임도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서연의 집 근처에서 낯선 사람이 목격되었다는 연락이 왔다. 팀원 중 한 명은 직장에서 불이익을 암시받았다. 누군가는 가족을 걱정해야 했다. 그날 밤 서연은 처음으로 진심으로 무서웠다. 방 안은 조용했지만 머릿속은 소란스러웠다. 만약 이 선택이 누군가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준다면 그녀는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때 한태준에게서 연락이 왔다. 후회하고 있나? 서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두렵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한태준은 조용히 웃었다. 그럼 충분하네. 며칠 후 정부 차원의 조사 소식이 흘러나왔다. 공식 발표는 조심스러웠지만 움직임은 분명했다. 몇몇 관련 기관들이 자료 제출을 요구받았고 내부 감사가 시작되었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서연의 이름은 다시 언론에 등장했다. 이번에는 비난과 지지가 더욱 선명하게 갈렸다. 용기 있는 내부 고발자, 위험한 선동가. 그 모든 평가 속에서 서연은 중심을 잃지 않으려 애썼다. 자신이 무엇을 위해 시작했는지를 계속 되새겼다. 하지만 대가는 분명히 존재했다. 어느 날 아침, 서연은 한태준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다. 그는 이미 오랫동안 건강이 좋지 않았지만 그 사실을 거의 드러내지 않았다. 병실에서 만난 한태준은 예전보다 훨씬 마른 모습이었다. 그러나 눈빛만큼은 여전히 또렷했다. 일은 잘 되고 있나?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목소리는 떨렸다. 회장님, 제가 너무 멀리 온 건 아닐까요? 한태준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말했다. 자네는 이미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었네. 하지만 그 선은 넘어야만 보이는 것들이 있지. 그는 서연의 손을 잡았다. 이제부터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자네를 시험할 걸세. 그리고 나 없이도 버텨야 할 순간이 올 거야. 그 말은 예언처럼 들렸다. 병원을 나서는 길. 서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멈추지는 않았다. 이미 선택은 끝났고 결과를 감당하는 일만 남아 있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제 이 이야기는 개인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곧 가장 큰 상실과 가장 큰 책임이 동시에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병원의 공기는 늘 같았다. 소독약 냄새와 낮은 발소리, 그리고 말해지지 않은 문장들. 서연은 그 공간이 주는 무게를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문 앞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혔다. 한태준의 병세는 빠르게 악화되고 있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골랐고 그 조심스러움 자체가 상황을 말해주고 있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지만
내용은 제대로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오직 한 문장만이 반복되었다. 이제 정말 혼자가 될지도 모른다. 병실로 들어갔을 때 한태준은 창밖을 보고 있었다. 햇빛이 희미하게 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고 그 얼굴은 이전보다 훨씬 수척해 보였다. 그러나 눈빛만은 여전히 단단했다. 왔나.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의 손을 잡았다. 손은 차가웠고 그 온도는 그녀의 마음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미안하네. 한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이렇게 중요한 때에 자네를 혼자 두게 돼서.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회장님이 계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말했다. 자네는 이미 나 없이도 움직이고 있네. 다만 그 사실을 아직 인정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 말은 서연의 마음을 아프게 찔렀다. 그녀는 여전히 누군가의 기준과 판단에 기대고 있었다. 그것이 안전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한태준은 침대 옆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건 미리 준비해 둔 거네. 봉투 안에는 문서들과 함께 손으로 쓴 편지가 들어 있었다. 글씨는 조금 흔들렸지만 문장은 분명했다. 그는 자신이 모아온 자료와 네트워크, 그리고 재정적 지원에 대한 계획을 정리해 두었다. 모두 서연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이건 자네의 것이 아니네. 그가 분명하게 말했다. 자네가 관리해야 할 책임일 뿐이지.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두려워하는 한, 자네는 감당할 수 있네. 그는 미소를 지었다. 두려움이 사라질 때가 가장 위험하지. 그날 이후 서연은 병원과 현장을 오가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조사와 후속 보도는 계속되었고 정부의 공식 감사가 시작되었다는 소식도 들려왔다. 몇몇 관계자들은 직무에서 배제되었고 조용히 사라지는 이름들도 있었다. 그러나 한태준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서연은 병원에서 전화를 받았다. 목소리는 짧았고 설명은 필요 없었다. 그녀는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다. 복도는 유난히 길게 느껴졌고 발걸음은 무거웠다. 병실 안은 조용했다. 한태준은 잠든 듯 보였고 그의 얼굴에는 고통보다 평온이 먼저 떠올랐다. 서연은 그의 곁에 앉아 손을 잡았다. 회장님, 저 왔어요. 그는 천천히 눈을 떴다. 잘 하고 있나?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떨어졌지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게 애썼다. 계속할게요. 멈추지 않을게요. 한태준은 아주 약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거면 됐네. 그가 세상을 떠난 것은 그날 새벽이었다. 조용했고 떠들썩하지 않았다. 그러나 서연의 세계는 분명히 달라졌다. 중심을 잡아주던 축이 사라진 느낌이었다. 장례식은 간소했다. 몇몇 오래된 지인들과 그가 도왔던 사람들, 그리고 서연이 있었다. 많은 말이 오가지 않았지만 침묵 속에는 깊은 존중이 흐르고 있었다. 장례가 끝난 후 서연은 혼자 남았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책상 앞에 앉았다. 봉투를 다시 열어보았다. 편지의 마지막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가장 큰 힘은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믿음과 오름이라는 것을 잊지 말게. 그 문장은 그녀를 울게 만들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서연은 며칠간 아무 일정도 잡지 않았다. 애도는 필요했고 침묵도 필요했다. 그러나 도망치지는 않았다. 생각했고 정리했고 결심했다. 그녀는 팀을 불러 모았다. 이제부터는. 서연은 천천히 말했다. 우리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녀는 조직의 형태를 제안했다. 임시적인 모임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구조, 한태준이 남긴 자료와 자원을 바탕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틀을 만들자는 제안이었다. 회의는 길어졌고 논의는 치열했다. 위험과 부담은 분명했다. 하지만 모두 알고 있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결국 결정이 내려졌다. 서연은 단체의 대표가 되는 것을 받아들였다. 그 선택은 명예가 아니라 짐에 가까웠다. 그러나 그녀는 더 이상 피하지 않았다. 단체의 이름은 오래 고민하지 않았다. 정의의 불씨, 크지 않아도 쉽게 꺼지지 않는 불을 의미했다. 첫 공식 발표는 조용했다. 거창한 선언 대신 원칙을 밝혔다.
투명성, 기록, 그리고 사람을 중심에 두겠다는 약속. 서연은 연단에 서서 말했다. 저는 영웅이 아닙니다. 아직도 흔들리고 두렵습니다. 그녀는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하지만 침묵하지 않겠다는 선택만은 계속 지킬 것입니다. 그 말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박수는 크지 않았지만 오래 이어졌다. 그날 밤 서연은 혼자 사무실에 남았다. 벽에는 한태준의 사진과 그의 문장이 걸려 있었다. 우리는 세상을 모두 바꿀 수는 없지만 누군가의 세계는 바꿀 수 있다. 서연은 그 문장 앞에 서서 조용히 말했다. 이제 제가 이어갈게요. 그녀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가장 많은 책임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 상실은 그녀를 약하게 만들지 않았다. 오히려 방향을 분명하게 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불씨를 꺼뜨리려는 세상과의 마지막 싸움이었다. 서연은 더 이상 누군가의 뒤를 잇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 사실을 깨닫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다. 한태준의 부재는 생각보다 컸고 그의 빈자리는 쉽게 메워지지 않았다. 회의실에서, 문서를 검토할 때,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그의 의견을 떠올렸다. 그러나 이제는 물을 수 없었다. 대신 스스로 답해야 했다. 정의의 불씨는 빠르게 알려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소규모 후원과 자원봉사로 운영되었다.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원칙은 분명했다. 모든 자료는 공개되었고 모든 결정에는 기록이 남았다. 서연은 투명성을 조직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다. 그것은 공격에 대비한 방어이기도 했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지키는 방식이었다. 단체의 첫 공식 프로젝트는 요양시설 전반의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일이었다. 이전처럼 개별 사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와 제도의 허점을 드러내는 작업이었다. 변호사, 연구자, 현장 활동가들이 함께 참여했고 서연은 그 중심에서 조율하는 역할을 맡았다. 일은 생각보다 훨씬 느리게 진행되었다. 자료는 방대했고 이해관계는 복잡했다. 일부 기관은 협조적이었지만 많은 곳에서는 여전히 문을 닫았다. 공식적인 절차를 이유로 미루거나 답변을 회피했다. 서연은 그 지연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는 분명히 일어나고 있었다. 한때 연락을 끊었던 요양시설에서 다시 연락이 왔다. 조건부였지만 내부 점검을 허용하겠다는 제안이었다. 지역사회의 작은 단체들이 협업을 요청했고 몇몇 언론은 이전과 다른 태도로 접근하기 시작했다. 이제는 개인이 아니라 조직으로 보이기 시작한 거죠. 팀의 한 구성원이 말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그녀가 원했던 변화였다. 누군가의 용기가 개인의 서사로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구조로 이어지는 것. 그러나 반대는 여전히 존재했다. 조사 결과가 조금씩 공개되자 이해관계자들의 반발도 거세졌다. 이번에는 노골적인 위협보다는 여론전이었다. 서연과 단체를 이상주의적 집단으로 규정하고 현실을 모른다고 비판했다. 완벽한 시스템은 없습니다. 어느 관료는 공개 석상에서 그렇게 말했다. 현실적인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서연은 그 발언을 듣고도 바로 반박하지 않았다. 대신 다음 날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녀는 감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숫자와 기록, 그리고 현장에서 들은 목소리를 차분하게 전달했다. 완벽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연은 천천히 말했다. 잊히지 않게 하자는 겁니다. 그 말은 이전보다 더 큰 반향을 일으켰다. 사람들은 점점 이해하기 시작했다. 이 싸움이 특정 집단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몇 달 후 정부는 일부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모든 요구가 반영된 것은 아니었지만 중요한 변화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예산 사용의 투명성 강화, 정기적인 외부 감사, 그리고 현장 종사자들의 보호 조치. 서연은 그 발표를 보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그러나 분명한 시작이었다. 그녀는 다시 처음 방문했던 요양시설을 찾았다. 이제 그곳에는 새로운 침대와 정리된 공간이 있었다. 여전히 부족한 점은 많았지만 예전처럼 방치된 느낌은 아니었다.
한 할머니가 서연을 알아보고 웃었다. 또 왔네. 그녀는 서연의 손을 잡았다. 이번엔 얼굴이 좀 편해 보여. 서연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 갈 길이 멀어요. 그래도 할머니는 말했다. 이제는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건 알겠어. 그 말은 서연의 마음에 오래 남았다. 사무실로 돌아온 서연은 벽에 걸린 문장을 다시 바라보았다. 한태준의 글씨였다. 우리는 전부를 바꿀 수는 없지만 한 사람의 세계는 바꿀 수 있다. 그녀는 그 문장 아래에 작은 메모를 하나 더 붙였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또 다른 누군가가 될 수 있다. 밤이 깊어지자 사무실은 조용해졌다. 서연은 마지막으로 불을 끄기 전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 빛에 압도되지 않았다. 이제 그녀는 알고 있었다. 정의는 거대한 선언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그것은 작은 선택에서, 침묵하지 않겠다는 다짐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 불씨는 누군가가 계속해서 지켜낼 때 비로소 꺼지지 않는다. 서연은 조용히 문을 닫고 밖으로 나섰다. 내일도 또 다른 선택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분명했다. 그 길 위에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